중도금, 잔금 날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명도 부분도 조금씩 영향이 있어요. 은행에 지금 자금이 있으니까 뭐 중도금 주는 거 상관없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강남 빌딩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입지요. 맞아, 입지야. 그 다음 가격이고, 그 다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입지가 아니면 할 필요가 없고, 입지가 좋으면 일단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입지가 좋은데 가격이 완전 높아. 그럼 그거는 A급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입지와 가격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데, 입지가 완전 저세상 같거나 아니면 가격이 완전 저쪽으로 갔거나 하면 이거는 우리의 대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사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그쵸? 사면서도 가격을 잘 협상하는 것, 가격에 준하는 어떠한 요건들을 우리가 잘 협상해서 유리하게 사야 이게 잘 샀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살 때는 그냥 정가가 써 있잖아요. 이건 협상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건물은 그런 게 없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입지에 적정한 가격, 그리고 이 가격이라는 게 그냥 얼마를 주고 산다만 가격은 아니란 말이에요. 건물을 사면서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 뭐 계약금 날짜, 중도금 날짜, 잔금 날짜, 그리고 계약금의 비율, 중도금 비율, 잔금 비율, 이런 것도 가격에 준하는 요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건물을 사서 철거하고 짓는다고 치면 명도도 금액에 들어가는 거고, 임차인이 잘 나가지 않을 만한 요건을 갖고 있다면 그것도 가격에 준하는 요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물을 살 때 이 건물이 얼마다, 이게 다가 아니라 비용에 영향을 미칠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가격을 우리가 따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요소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협상해야 되는지 아는 것도 가격을 잘 만드는데 일조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얘기를 해드릴 텐데, 어떤 건물이 위치도 괜찮고 가격도 저희가 생각하기에 괜찮아요. 괜찮지만 저희는 좀 더 거기서 여러 가지로 협상을 하려고 이모로 저모로 해본단 말이에요. 제가 강남 빌딩 협상의 7가지 원칙이라는 책을 써놨는데, 거기에 있는 7가지를 다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이제 얘기를 해나가면서 협상 조건을 맞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 협상 조건을 맞출 때 맥을 못 추는 경우가 있어요. 뭔데요? 그게 너무 마음에 들 때. 아, 내가 이걸 갖고 싶고 이분도 팔고 싶어. 그럴 때 협상이라는 게 일단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협상에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아니라도 나 할 거 많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미 협상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저희가 계약할 게 있었는데, 저 대신 이제 본부장님이 나가셨었는데, 나가시면서 저한테 이거 꼭 하고 싶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면 물건 없어요. 돈이 없지 물건이 없냐고. 나 아니면 스틀리거나 아니면 우리 조건에 안 맞으면 난 안 해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부장님 오케이 하고 이제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게 제가 안 나가고 이제 본부장님이 나간 것도 그 당시 상황에서 그래야 될 만한 상황이라고 저희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나갔는데 그 부동산, 그 건물을 갖고 있던 분은 이제 건물을 처음 팔아보는 분이에요. 건물도 이제 여러 번 팔아본 분들이 있고 여러 번 사본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내가 원할 수 있는 정도고 어느 정도는 선을 넘는 거다, 이 선을 안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팔아보는 분들은 어떠냐면, 혹시 내가 뭔가 손해보지 않을까? 혹시 이거 내가 너무 양보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것까지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적으로 해주는 뭔가 조건인데도 전문직 직업군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법은 잘하는데 부동산 거래는 안 해봤을 때, 그리고 그게 당사자인 경우도 있고 본인 자녀나 아니면 친인척이나 형제 중에서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이걸 진짜 꼭 사고 싶다고 했을 때는 상대방이 힘든 조건을 다 들어줘야지만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나는 그렇게까지 할 생각 전혀 없다. 그거 말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많다. 그러니까 그거 스틀리거나 아니면 상대방에서 조건 안 들어주면 안 하셔도 된다. 근데 이제 계약 자리에 가셨다가 그 계약은 됐어요. 된 게 좀 재밌는데, 부동산 분들도 있고 그 매도자도 있고 저희 입장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엄청 빡빡한 그런 조건들을 하나도 양보할 수 없다, 이렇게 된 상태예요. 근데 가격은 어느 정도 맞으니까 이제 만난 거잖아요. 그래도 본부장님이 가셔가지고 이런 거는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선 그런 것도 안 되고 더 말도 안 되는 조건을 요구를 한 거예요. 이런 거 들어주면 이런 것도 오케이, 뭐 이렇게 서로 주거니 받거니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그런 걸 원하고, 그 와중에서 본부장님이 듣다가 안 한다. 같이 부동산 그 분들이 있었을 테니까 부동산 그분들한테도 이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건 왜 말을 안 하냐 이러면서 난 이 계약 안 한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난리가 난 거예요. 부동산 분들이
이건 진짜 아니다 이제 설득을 하게 됐고 이분들이 저희가 원하는 조건을 좀 꽤 많이 들어줘서 계약이 됐어요. 이거 아니어도 되니까 그냥 나 안 해 이렇게 진짜로 할 수 있는 거지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했다면 그건 아마 되지도 않거나 엉뚱하게 계약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을 할 때는 안 해도 된다는 마음이 전 첫 번째라고 생각해요. 물론 좋은 물건을 찾기까지 참 어렵단 말이에요. 조율하고 협상하는 기간에 다른 부동산들에서 이거 더 좋은 조건에 살 거예요, 높은 가격에 살 거예요 이런 연락도 막 중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부동산 사장님이나 거래하는 분들도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웬만하면 매도자 입장을 들어줘라, 물론 매도자한테는 매수자 입장 들어줘라 이러면서 서로 쪼은단 말이에요. 이거 혹시 날아갈까봐 막 부들부들 걱정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계약이 저는 산으로 가더라고요. 지금까지 제가 경험해보면 그래요. 물론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약을 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무서워서 이걸 다 들어주고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엉뚱한 계약에 대해서 내가 진짜 사면서 너무 괴롭고 힘들고 그 경제적 손실까지 있는 경우가 있고, 제대로 한 계약이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상대방이 제대로 몰라서 내가 뭔가를 알려주면서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모르는 분들 중에는 상대방이 알려주는 거 내지는 상대방이 이렇게 해야 된다, 아니면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를 그냥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까 싶어서 다 차단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조율을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안 사도 된다는 게 저변에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걸 꼭 사야 된다,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있어요. 물론 있는데 없다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겪었던 거고, 그리고 이걸 반드시 사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앞에 땅을 갖고 있는데 뒤에 붙어있는 땅 살 때, 그럼 앞뒤를 합치면 앞에 땅 가격이 되니까 본인이 더 좋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뒤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걸 몰라요? 알아요. 이 사람이 내 걸 꼭 사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싸움하다가 이 계약은 대부분 틀어집니다. 논현동에도 어떤 대로변에 어떤 리조트 사업하는 건물을 갖고 있는데 그 뒤에 있는 건물을 꼭 사야 돼서 샀는데 그거를 시세보다 훨씬 높게 샀단 말이에요. 꼭 사야 돼서 사니까. 여기선 뒤로 제낄 수밖에 없고, 여기선 꼭 사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엄청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입장에서 산 거를 보고 옆에서도 그 옆에 건물이 매각된 걸 시세로 생각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걸 그렇게 높은 가격을 주고 사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럼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난 적정 가격으로 사고 싶다 하면은 그런 마음을 일단은 좀 접어두고 생각을 해야 협상이라는 게 시작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또 하나 뭘 것 같아? 상속받은 경우? 겁나 싼 거. 이거는 협상할 시간이 없어. 협상을 하다 보면 딴 데서 그냥 바로 사게 되거든. 네. 이런 거는 그냥 사야 돼. 다 필요 없어. 예를 들면 내 컴퓨터가 뭐 100만 원이라고 쳐. 근데 뭐 뜨든지 출시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누가 사서 한 달 만에 뭐 70만 원에 팔아. 그럼 그거는 뭘 협상을 해? 바로 사야지. 당근에서도 깎아주세요 하면 바로 차단될 거 아니야. 그거나 똑같아. 이건 누가 봐도 현저히 싸. 근데 내가 처음 들었어. 그건 그냥 바로 사야 돼. 명도고 뭐고 어쩌고 다 따져도 싸다. 그럼 그건 그냥 사는 거야. 드물지. 있긴 있습니다. 극히 드물게 있긴 있는데, 이건 진짜 싸서 그런 경우인가? 황 소장님이 얘기한 그런 경우인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대부분 문제가 있어서 그냥 그 물건 자체가 가격이 낮은데 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로 옆에는 평당 뭐 1억인데 여기는 왜 평당 뭐 8천에 나왔을까? 이거 진짜 싼 거 같은데 뭔가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뭐 거의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럼 이제 협상이라는 것도 단계별로 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협상할 수 있는 7가지를 다 펼쳐놓고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협상이 엉망진창이 돼요. 하나씩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격부터 뭐 예를 들어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얘기하고 명도 얘기하고 그 외 몇 가지 요건하고 실제 건물 가서 문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다 따져보면서 하나하나 스무고개 하듯이 협상을 해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시다 보면 협상을 많이 해서 잘하는 분들보다 그냥 타고나게 느긋한 분들이 또 가끔 있어요. 말했던 거를 조금씩 뒤집는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합의를 했는데 조금씩 중간을 트는 경우들이 조금씩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는 이제 나이가 조금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뒤집는 거에 크게 나쁘끄럽고 이런 게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뭐 40, 50대에 있는 분들보다 한 60대 후반이나 70대로 넘어가면 그거 말 뒤집는 거를 그럴 수도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다른 곳과 막 이렇게 협상을 하면서 양쪽을 막 이게 저울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더 득인가 끝까지 이렇게 조율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시간을 계속 끌기도 하고, 어디서는 어떻게 해준다고 했는데 하면서 자꾸 요건을 자기가 이미 정한 요건을 뒤집기도 하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협상이 참 힘들어요. 뭐 1년까지 협상이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럴 때 막 집어치우고 싶고 막
안 해, 씨.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사는 입장에서도 여러 곳과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한다면 조금 낫죠. 중요한 거는 협상의 요소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요소들이 어떤 가격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는지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한 단계씩 협상을 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200억의 매매 금액으로 이제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계약금은요, 이제 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계약금 뭐 10% 달라는 경우도 있고, 뭐 때로는 적어도 되고, 때로는 많아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하는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적게 하려고 하는 거고, 매도하는 입장에서는 계약금을 많이 받으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늘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에 누군가가 이걸 더 비싸게 산다고 하면은 거기에 팔 수도 있다 생각에 적게 받고 나중에 2배 주고 딴 데 팔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건 되게 드문 경우예요. 근데 대부분 이제 계약금을 10%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10% 정도로 계약금을 하고 중도금 없이 잔금하는 게 이제 매수자 입장에서는 선호하는 방식이고, 매도자 입장에서는 중간에 본인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금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중도금을 받아서 뭐 본인이 살 집을 산다거나 아니면 자녀들을 사업에 미리 보태준다거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중도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중도금을 줄까 말까도 협상의 요소예요. 중도금에 의해서 이 금액도 조금 우리가 감안해 볼 수도 있고, 중도금 잔금 날짜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와 동시에 명도 부분도 조금씩 영향이 있어요. 은행에 지금 자금이 있으니까 뭐 중도금 주는 거 상관없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도금 주는데 그러면 뭐 가격을 좀 어떻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중도금을 그럼 몇 프로 줘야 되냐, 이것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냥 상대방이 얘기한 걸 알겠어요 하고 그냥 주는 거는 내 협상의 기회 하나를 그냥 날리는 거예요. 잔금 날짜를 언제로 잡느냐, 이제 짧냐 기냐에 따라서 또 그것도 협상의 한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을 건물을 처음 살 때는 그래요, 뭐 중도금 하시죠, 그대로 다 그냥 허공에 날린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 뭐 명도도 있고, 뭐 건물의 하자나 아니면 임차인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요소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냥 넘어가거나 그냥 간과하거나 하지 말고, 다 협상의 요소니까 한번 잘 생각해서 건물을 살 때는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협의할 때 기간을 어느 정도로 잡고서 일을 하세요? 건물마다 뭐 그건 워낙에 다른데, 짧게는 뭐 한두 달 안에 한 적도 있고, 길게는 뭐 6개월 이상 걸린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 예를 들면 있는 건물 그냥 살 때, 리모델링 할 때, 신축할 때 임차인들을 그대로 두고 할지 아니면 명도를 하고 할지, 이거는 또 당연히 명도를 해야 되니까, 그럼 명도를 누가 하느냐,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다 다르지. 왜냐면은 최대한 명도가 끝나고 나서 잔금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럼 임차인이 상황이 어떤지 다 확인을 해야지. 그러면 계약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월세를 어느 정도 연체했는지, 이 사람이 여기서 계속 있을지 없을지를 확인해야 돼. 근데 이분들, 임차인들이 여기서 계속 있을지 없을지는 직접 가서 물어보면은 이거는 안 돼. 직접 가서 그냥 대놓고 물어보면 다 뒤로 넘어가니까. 버티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걸 알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명도 비용을 엄청 많이 받으려고 대부분 하거든. 적당히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로 나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그거를 건물마다 우리가 뭐 하는 방식이 있어. 협상의 7가지 법칙 보시면 요거는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는데, 건물마다, 임차인마다 대응을 좀 다르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임차인을 내보내야 되는데, 명도를 하는데 얼마나 걸릴지를 생각해서, 명도가 되는 시점을 생각해서 잔금 날짜를 잡아야겠죠. 우리가 한다고 치면. 이게 제가 지금 간단히 얘기했잖아요. 이거 해보면 사람이 상당히 피곤합니다. 대부분 이거를 뭘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피가 마르냐 안 마르냐 정도예요. 건물을 살 때는 그런 과정을 내가 다 알고 다뤄줘야지 건물 사는 과정이 편안하게 된다, 내지는 뭐 서로 윈윈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빌딩 협상의 7가지 법칙, 적어도 7가지는 알고 그것들을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카페에 강남빌딩 협상의 7가지 법칙 이라는 정보집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공사 견적서를 비교하는 방법까지 제가 같이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으니까요.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왜냐면 제가 이미 뭐 40개 이상의 건물을 지어봤고 임대 관리를 수백 개를 하고 있으니까 그 경험을 토대로 제가 쓴 거고, 누가 그렇다더라 경험을 안 해보고 그냥 뭔가 얘기를 듣고 쓰는 것과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아주 차이가 나니까요. 그 부분 생각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